네, 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네 번째 페이지. 피도 눈물도 역사로 이루어졌을 것만 같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소현세자 얘기해 주시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 사도세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떡밥을 흘리고 가셨어요. 뭐 의도하신 예언이라고나 건가요? 할까. 예언. 약간 좀 조종. 네. 뭔가 예측을 하고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방향이 막 흔들릴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 툭 던져드렸는데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겨울철 대방어 마냥 넙죽 물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세자 편 이야기를 또 함께 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왕조실록 기록부터 하나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왕실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그 감회 또한 깊다. 뭔가 좀 풍악을 울려야 될 것 같은. 그렇죠. 풍악을 올리고 나라 안에 큰 죄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어주는 그 정도. 대사면령을 실제로 내리기도 했었고요. 엄청난 경사 느낌이. 그렇습니다. 나는데. 41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가 영조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사실은 10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홉에 요절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상심이 깊었는데 네. 또 아들이 생겼으니 41살에. 그렇죠. 그리고 조선 왕실의 이제 조선 왕들의 평균 나이가 한 46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 생각할 수도 다음을 있는 더 건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 개인으로 볼 때도 기쁜 일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앞에 숙종이라든지 현종, 효종을 생각하면은 그 대를 내가 이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 왕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생산되는 것들은 네. 개인의 어떤 아들이 태어난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 만약에 왕자가 없게 되면 결국은 또 왕위를 둘러싸고 뭔가 상쟁이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영조는 뭐 어마어마한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느꼈을 그 겁니다. 기쁨과 홀가분함과 설렘과 이런 감정들이 이 두 문장에 딱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나중에 뒤주를 찾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삶인 것 같고 또 일이 벌어지는 어떤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세자가 살았던 그 27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세자에게 붙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 1세의 최연소 세자 책봉 기록인데요. 네. 원래 이제 세자 책봉이라는 게 뭐 첫째가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원자라는 지위를 갖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원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지나면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는데, 네. 뭐 한 5살에서 7살 사이에 보통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책봉을 한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입학을 하는 네.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입학이요? 그러니까 성균관에 이제 형식적으로 입학을 하게 네, 됨으로써 배움의 길로.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물론 이제 세자시강원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이런 방식을 갖게 되는데 한 살이라고 하면은 그런 형식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 그럼요. 거죠. 예. 그럼에도 이 아이 말고 네. 다른 누가 내 뒤를 잇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고 네. 사실 약간 어떤 그 관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신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어난 원자 아기씨 빼놓고 네. 누가 세자가 되면 누가 왕위를 잇겠는가. 이견 없이 모두가 기다렸던 그렇습니다. 늦둥이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록이긴 하지만 당대에도 누구나 받아들였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당시 조선시대 때는 뭐 손주를 봐도 이상하지 않을 40이 넘은 나이에 얻은 정말 금쪽 같은 늦둥이였기 때문에 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세자 책봉도 훨씬 빠르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세자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선생님? 세자의 어린 시절 뭐 영화 사도라는 곳에 보면은 네. 막 그 송강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조 임금님께서 영조. 예. 막 신하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는 모습들. 그게 실제 기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실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세자에게 물어봅니다. 넌 비단이 좋으냐, 무명이 좋으냐? 그랬더니 비단은 사치스러운 거고 무명은 일상의 즐거운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무명이 좋습니다. 완전 어릴 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귀띔을 해줬겠죠. 그럼에도 그 예.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니까 모두가 세자를 이제 칭송을 하게 되고 또 네. 세자의 글씨를 네. 이게 기념품이잖아요. 네. 나중에 임금님 되면은 그렇죠. 제가 그때 받아놓은 사인이 있으니까 뭐 이제 경매시장에 내놓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세자의 글씨를 얻어가려고 하니까 네. 서로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한 7, 8, 9살 그때까지는 좋았던 분위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세자도 거기에 어떤 부응을 하면서 네. 굉장히 총명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니 네. 이 시기의 모습은 역대 어느 왕과 비교해 보더라도 네. 굉장히 행복했던 또 행복했던. 부자 시간에 어떤 사이가 돈독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웃음꽃이 피는 그 궁궐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억하는 아버지 영조의 모습은 굉장히 좀 압박하고 정서적으로 거의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9살이 되고 10살이 됐을 때 네. 이제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랑? 역대 왕들이랑. 아니 그 어린 아이한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이미 40대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고 어떻게 보면은 죽을 뻔한 처지에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왕위를 그다음에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으니 네. 이제 그거를 그 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그만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네. 이제 처음에는 세자시강원에 있었던 그 선생님들을 쫍니다. 네. 그래서 실력은 어떠냐? 이번에 성적은 어떠냐? 이번에 국영수 평균은 어떻게 나왔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데 이게 가르친다고 항상 그렇게 그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생길 수. 네, 그러니까 이제 세자시강원들을 계속 갈아치우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하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아, 왕이 지금 세자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자시강원에 어떻게 불려가게 되면은 네. 분명히 이거는 내가 성과 못 낸다. 그러니까 거기를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나타나게 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세자가 덩치가 좀 컸다 그래요. 한 10살, 11살 넘었는데 약간 이제 그 덩치가 크니까 네. 좀 둔하다고 느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이제 영조는 몸이 비교적 좀 그 약간 홀쭉하고 마른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송강호 유아인 배우 좀 반대 이미지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둔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꼈고 오히려 이제 덩치가 크니까 이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3살인데 키가 한 170 정도 되거나 예. 13살인데 키가 한 140, 150 되면은 네. 그 13살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40, 150일 때 적정하게 네. 대우를 해주는데 그렇죠. 한 170 정도 되면은 이 아이가 컸구나. 나이 생각을 안 하고 그 덩치를 보고 네. 기대치가 그 이미지가 주는 높아지는 거죠. 예, 선입견. 왜 그것도 못해? 네. 라는 생각을 더 나아가서 영조가 그런 아이들을 여럿 보지 않았을 테니 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너는 덩치가 나만한데 왜 그 정도를 못하지? 그런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는 한 번은 칭찬, 네. 두 번째는 약간의 조언, 네. 세 번째는 비판. 네. 그런데 이거를 모두 세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난, 꾸중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네. 결국은 무섭죠. 무섭죠. 당연히 지금 영조가. 13살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네. 영조를 조금씩 피하게 되고 피하고. 영조는 제가 왜 날 피하지? 이런 어떤 생각들에 의해서 둘 사이가 이제 조금씩 멀어질 즈음에 네. 이제 결정적인 약간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이제 15이 되던 해에 네. 보통 조선의 임금들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더라도 15살이 되면 친정을 하거든요. 친정 직접 다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예. 그런데 세자 나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네가 한번 대신 나라를 다스려 봐라. 영조가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키는 겁니다. 대리청정. 그러니까 이 대리청정은 굉장히 다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영조로 볼 때는 일단은 일선에서 벗어나니까 좀 더 정치를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세자로 볼 때는 네. 이제 실제로 정치 연습을 하는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스무스하게 권력이 이양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차가 드러나거나 네. 때에 따라서는 그 세자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독약이 됐군요. 정치를 그렇게밖에 못해? 영조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왜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생각을 그거밖에 못하지? 처음 해보니까 그러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판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신하들이 이제 세자를 위하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처음 하잖아요. 보다 못해서. 처음 하는데 네. 저기 임금께서도 15살에 이 정도 하셨어요. 요 톤을 조금 이제 굉장히 그 얘기는 안 한 거죠. 부드럽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럼 영조가 딱 볼 때 느낌이 이것 봐라.
음. 고약하네? 그러면서 그럼 나 왕 안 해. 아, 갑자기? 양위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너 그럼 이제부터는 나 왕 안 하고 그냥 선왕할게, 상왕할게. 그렇게 세자가 좋으면 니들끼리 잘해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뭐야? 신하들이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충이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대답 잘못했다가는 예. 결국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해야 되죠. 예. 근데 그 아니되옵니다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세자인 거죠. 세자는 그러면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나와서 네. 그러니까 우리 대죄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석고대죄할 때. 석고대죄하는 네. 것처럼. 그래서 죄를 받는 죄인의 심정으로 나와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제발 이 양이 그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세자는 무슨 죄야? 예. 이거를 계속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네. 번 하면은 결국은 죽겠구나 서로. 어. 그런데 이제 그 네. 과정은 영조는 거꾸로 네. 자신의 권한이나 어떤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이 되지만 네. 이제 세자로서는 일단 뭐 짜증나죠.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또 이래? 아버지 또 이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약간의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 영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그 유아인 배우가 이렇게 머리 막 찧어서 피날 때까지 머리 찢고 실제로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대죄예요? 대죄는 그냥 네. 죄를 받는 건데 네. 이제 그건 말 그대로 머리를 조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조아린다는 게 땅에다 머리를 받아서 소리가 나게 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야 되는군요.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언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쾅쾅 받으면 머리 깨지네. 특히 이제 네. 밖에서 봤을 때 머리에 피가 나는구나. 네. 그러면 정성이 갸륵하다. 어. 이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데 궁궐바닥은 뭐 우레탄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신하들도 예. 걱정스럽고 세자는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며 동시에 이제 왕실 사람들은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대여섯 살 때까지는 영재발굴단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오은영 선생님이랑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집안에 보면은 한 대여섯 살 되면은 우리 집에 천재 나타났다. 이제 그때부터 걱정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천재 스토리 그러니까요. 대통령감이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많이 천재가 됐는데 예. 일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겠다. 그렇죠. 학교는 어딜 가야 되며 예. 그거부터 고민을 하다가 예. 보통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은 그래도 우리 애가 탁월한데 선생님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중학교 가면은 네. 그래도 상위권은 유지하겠지. 그러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사정사정을 하는 예. 요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예. 그게 옆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옆에 아이 친구들도. 예. 근데 그거를 못 봤던 영조는 이게 계속 뒤처진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예. 이게 꽤 큰 문제가 나타나죠. 엄청난 압박. 스파르타식보다 더 스파르타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영조의 실제 성격을 뭐 한마디로 표현해 보신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괴팍하다. 괴팍.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신이 다스리지는 못했고 네.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는 거. 보통 이제 부모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네. 마음에 좀 품는 거잖아요. 네. 좀 부족하던 아니면 또 칭찬할 거리가 있어도 칭찬하지 않고 그렇죠. 예. 담아두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는 부모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모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방송국에 신청을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네. 성함은 영조. 네.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러면서 카운셀링을 좀 했으면 오은영 괜찮았을 선생님이랑.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이번에는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해경궁 홍씨가 직접 기록한 책, 그 유명한 한중록에 실린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화 내용인데요. 세자가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조가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 이런 대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도가 이제 그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네. 여러 기록이 이제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네. 수십 명 이상의 사람을 이미 죽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자낙무도한 일을. 네, 그러니까 나인을 죽이거나 환관을 죽이거나 왜냐하면 이 영조의 명을 받아서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했다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나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거나 네네. 이런 어떤 망상증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영조가 볼 때는 이제 또 무서운 거죠. 뭐가요? 저 아이가 왕이 된다면 미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된다면 나는 또 어떻게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서 조상들을 볼 것이며 네. 백성들에게 얼굴을 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영조가 나중에는 이 후회스럽다라는 표현은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요. 후회스럽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죽을 즈음에 네. 나중에 이제 사도가 그 시전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를 않거든요. 네. 상인들 다 데려다가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다 갚아주거든요. 영조가. 네. 창경궁에서. 네.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 그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수습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지? 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 감정은 진짜라고 보신다. 네, 이거는 뭐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입니다. 역시.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왕으로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놓아두어도 될 건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자연인으로서 아버지의 미안함이라면 이제부터 잘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기에 나이가 이제 그 사도가 생을 마감할 때 영조의 나이가 66살이거든요. 엄청난 고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죽고 사도가 그때는 세자죠. 세자가 왕위에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라는 왕으로서의 책무 이것도 그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무겁게 다가왔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좀 헤아려야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영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부자 관계가 요 지경까지 오는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1752년 10월 28일 창덕궁 경춘전에서 누군가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나요? 정조입니다. 정조가. 네. 세 손이 태어난 태어납니다.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사도세자가 네. 아이를 일찍 봅니다. 그래요. 15살에 먼저 의소라고 하는 아이를 보게 되고요. 근데 3살 때 1752년 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봄에 죽고 나서 가을에 네. 이제 그 10월 달에 다시 둘째 아이를 얻었으니 네. 이때가 17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정조를 얻었는데 네. 의소를 얻었든 정조를 얻었든 사실은 영조로서는 네. 일단은 여러 면에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네. 의소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정조 사도세자 나이가 15살인데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궁 안에 3명의 임금이 있다. 3명의 임금. 내가 죽은 나와. 다음엔 네. 사도가 임금을 할 거고 네네. 그때까지는 아직 사도를 신뢰하고 있었고 예. 지지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아들이니까 일단. 그다음에 또 사도가 죽으면 의소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3명의 임금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조선 왕실에서 볼 때는 경사스러운 일이거든요.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 예. 나 이 정도면 다 했어. 뭐 내가 뭐 다른 정치 못해도 네. 다음 왕 그다음 왕까지 내가 궁궐 안에 두고 있으면은 네. 이걸로 일 다 한 거야. 그런 어떤 기쁨을 실록에다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까진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52년에도 사실은 이제 이런 네.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네. 이제 그 사도와의 관계가 한 17, 18 넘어가면서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하고 20살을 넘어서면은 네. 아예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영조의 생각은 굉장히 고민스러움. 사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느낌, 네. 공인으로서 왕으로서 다음 왕을 네. 생각해야 되는 어떤 존재, 네. 이런 어떤 그 두 갈래의 길에서 네.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영조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세 손을 보니 진실로 성취한 효과가 있다. 한없이 많은 일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300년의 명맥이 오직 세 손에게 달려있다. 오직 세 손이에요. 여기는. 오직 세 손에게 달려. 세 명의 왕 이런 거 없어지고. 네. 이제 이미 뭐 마음속에서 세자는 패싱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 그 뭔가 기대하는 방식이 이제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착하네 엄마 아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되게 착하네 엄마 맞아. 아빠. 다 해주시니까.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였을 때는 아들한테 네. 딸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손주 손녀한테는 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게 예. 할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길러봤으니까 예.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이 손주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예. 주변에서 보이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음. 사실은 이때 이제 벌써 손주를 대하는 마음은 아마 아들을 대할 때의 그 뭔가 그 압박감과 긴장감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네. 이제 한편으로는 또 다른 네. 고민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손주라는 또 길에는 어떤 뭔가 비빌 곳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선생님 절차적으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건너뛰고 손주로 바로 왕위 계승하는 게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럴 거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했어도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패싱은 아니었네요. 패싱이라기보다는 네. 크게 기대하지 않는데 음. 나는 손주한테는 기대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 꼭 그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야, 네 아버지보다 네가 훨 낫다. 이런 얘기하는데 꼭 아버지 놓고 얘기해갖고 둘이 사이 벌어지게 민망하게. 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세자를 지나친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그래도 네. 그 다음은 있다. 그 다음은 이 정도로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그래도 네. 좀 희망이 있다. 이 정도. 그러면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기로 결심한 건 언제입니까? 이제 기록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일단은 사도세자가 역모를 꾀했다라고 하는 고변이 올라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나경언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변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고변에서 오히려 나경원이 처형당합니다. 그 이유는 네. 사도는 역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행을 저질렀는데 너는 역모라고 했으니 우리 부자관계 더 나아가서 이거는 잘못된 고변이다 해서 나경원이 처형당하거든요. 예. 그런데 처형을 했지만 여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 네. 여태까지 대신이나 여러 신하들이 네.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첫 고변이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짐작은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러 일들 왜냐하면 조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역모까지 꾀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조가 네. 사도세자의 비행 예를 들어 네. 사람을 죽였다거나 네. 자기 몰래 평안도 지역을 갔다 왔다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경기 감영을 잠깐 들렀는데 이게 뭔가 군인을 모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세자가 이제 그 궁궐 뒤에서 뭔가 네. 이렇게 굴 같은 걸 파고 네. 뭔가 굿 같은 걸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무기를 많이 들여놨습니다. 그래요. 이 무기를 가지고 영조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네. 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네. 아마 이제 사도를 조사를 하거나 취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사도를 불렀는데 사도가 못 오는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못 옵니다. 왜 못 오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뵈려면은 네. 이제 의관 정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옷을 안 입는 거예요. 무서워서. 옷을 입으면 가야 아버지한테 되니까.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버티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네. 더 나아가서 사람까지 죽였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세자로서 다음 왕위를 잇는 자리에는 둘 수가 없겠구나 없다. 그런 라는 마음을 고민을 품기 시작하는.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세자가 나중에 뒤주에 갇히기 전날 밤에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영조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간청했다? 영빈이 씨가 그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실록에도 기록에 나와 있고요. 어머니가 왜? 영빈이 씨가 볼 때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2명의 여성을 끌어들입니다. 누구죠? 첫 번째는 자신의 그 왕후였던 정성왕후입니다. 이때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돌아가서 위패를 그 운정전이라는 건물 안에 모셔놓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꿈에 정성왕후가 나타나서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태는 이제 사도세자의 일을 가리키는 것일 네.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빈이 씨가 대처분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대처분이라는 네. 거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사도세자의 비행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록의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뭐 왕을 죽이려고 했다.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니 여기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 화자는 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영조가 그 말을 합니다. 꿈에 정성황후가 이렇게 얘기했다. 네. 어젯밤에 영빈이 씨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네. 분명히 영빈이 씨가 되거나 정성황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좋게 해석을 하면은 네. 영빈이 씨를 이 사도세자의 사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본 마음을 네. 영빈이 씨의 입을 빌려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영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생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비겁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설이 지금도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결국은 대처분, 그러니까 사도세자에게 죽음을 내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세자는 어찌됐건 간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의지할 네. 곳이 없었고요. 이때 예. 사도를 살리려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시간에 늘 하나의 역사적 공간을 살펴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창경궁의 문정전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그냥 궁궐에 흔히 있을 법한 뭐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건물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창경궁에서 이제 가장 큰 건물은 이제 명정전이라고 하는 이제 정전이 되는데 그 옆에 90도 각도로 이제 그 옆쪽에 있죠. 왼쪽 편에 네. 문정전이라고 하는 편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가 원래는 이제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하는 곳이죠. 정사를 돌보는 곳인데 예. 당시에는 저기가 정성왕후의 위패를 모셔놓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종묘로 가기 전에 네. 궁궐 안에 위패를 모셔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인 혼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문정전이 아니라 휘령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성왕후가 꿈에 뭔가 얘기를 했다. 네. 그런데 그 정성왕후 보는 앞에서 네. 사실은 뭔가 그 사도세자를 네. 어떤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장소로 이 문정전을 선택을 했으니 결국은 이 문정전 앞이 우리가 알고 있는 1762년에 네. 사도세자가 생을 마감했던 장소가 됩니다. 이모화변. 이모년이기 때문에. 이모년의 화변은 무슨 뜻이에요? 화변이라는 건 뭐 큰 변고, 어떤 큰 화를 입은 변고 이 정도로 변괴.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세자라는 점에서 특히 그것이 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극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저 장소인 거는 정성황후 당신이 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이렇게 처리했어. 약간 그렇죠. 보여주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네.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영향 아래에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이 문정전 앞에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결해라. 그러니까 이제 뒤주 이제 갖다 놓기 전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영조의 고뇌가 네. 담겨 있습니다. 영조가 자결을 해라고 했던 이유는 네. 사도에게 죄를 묻게 되면 네.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면 안 되나요? 죄인의 네. 자식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조가 나중에 그렇죠. 정조가. 지금은 우리가 연좌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당대는 연좌가 엄연하게 있던 시절인데 예.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4대조 안에 네.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지만 합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험 볼 자격이 엄격했네. 생기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사도가 죄를 입고 죽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죄인의 아들이 된다. 죄인의 아들인 정조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게 하고 싶었으면 뭐 사약을 내리거나 그래도 되는데 그렇죠. 자결을 명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사도가 파고듭니다. 어떻게요? 대전에 법전에 네. 자결이라는 형벌이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 그렇죠. 예. 저를 왜 벌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네. 막상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네. 그 죄를 얘기하십시오. 그게 먹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영조로서는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뭐 사람을 죽였고 뭘 했고 그래서 너를 죽인다. 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정조는 왕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민을 한 그때 누군가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뒤주.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가져온 뒤주가 작았고요. 아까
그 사도가 덩치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 쓰는 네. 조금 더 큰 규모의 어. 뒤주를 가져왔을 아니, 그 것으로. 발상은 어떻게 하면 쌀통에 가둘 발상은 그런 전례가 있나요? 전혀 없죠. 어.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 핵심의 영조의 고뇌가 드러나는 것이 네. 사도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사도가 죽으면은 네. 그 다음 아들인 영조가 왕위를 이을 수 있는데 정조가. 결코 사도가 죄를 지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죄인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결을 명했는데 네. 이때 사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이 자결을 시도할 정도의 어떤 여력이 없었던 거죠. 네.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고심 끝에 이 뒤주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엽기적인 방법이 굉장히 나왔다. 엽기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 만에 사도세자는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는 뭐 7일 또는 이제 8일 이제 날짜를 세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못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때가 이제 네. 그 6월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더울 때구나. 한참 더울 때이기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그 긴장 상태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는 이제 물도 조금씩 넣어주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예, 과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그 틈에 넣어주고 안쓰러우니까. 이런 어떤 기록들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생과 사에 대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살아있나? 네, 그리고 아. 이제 어느 시기에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는 이 죽은 사도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예. 영조의 이제 신하들에 대한 표현은 그거죠.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9일째, 10일째 열어주려고 했는데 8일째, 7일째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호를 내리는 게 사도. 그러니까 생각사자에다 추모할 도자를 써서 애도한다 도자를 써서 네. 사도라는 의미를 지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약간의 영조의 조금 좀 괴팍한 성격이 담겨 있는데 괴팍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여기서 사와 도의 그러니까 시호를 쓸 때 그 글자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글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요. 그냥 젊어서 죽어서 안타깝다예요. 그리고 뭐 애틋하고 뭐 그런 뜻이 추모하고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지만 이제 사도라는 시호를 올리고 제를 올렸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죄인은 아닌 거죠. 네. 그럼으로써 그 다음 이제 왕위는 그 아들이었던 당시 11살이었던 세손 정조에게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사도의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 네. 정조는 사도의 아들이 아니라 네. 그 먼저 사도 이전에 9살에 죽은 세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효장이라고 하는데 그 효장 세자 밑으로 입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나 정조에게나 얘기를 하죠. 너는 사도 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그렇죠. 그렇지만 족보상으로는 네 아버지는 효장 세자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종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부가 죄가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너는 생부의 아들이 아니라 입적한 양부의 아들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정했던 것이 1762년 전후에 네. 몇 년 사이에 벌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 뒤에 일은 그 잡지사 박광일 쌤의 수원 화성편을 보시면 또 그런가요? 거기 그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몰라. 예. 자, 요런 맥락 속에서 이런 또 가슴 아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뭐 사극영화계 로튼토마토처럼 모시는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우리 에디터 한 명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준익 감독의 사도는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태까지 이제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보통 붕당의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 같은 경우 노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경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네.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은 사실은 영조에 적대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사도가 그들을 높이 쓰는 바람에 둘 사이가 벌어졌다. 이런 어떤 평이 이제 주류였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해설이나 영화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네. 그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영조가 그러니까 사도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하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설사 왕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게 노론이든 소론이든 누구도 이 사도의 죽음을 결정할
그럼 그런 책임은 100% 그렇죠. 영조다. 만약에 사도에게 죽음을 내리게 되면은 다음 왕이 누구냐면 영조예요. 네. 정조예요. 네. 그럼 정조가 왕이 올라가는 순간 네. 나의 아버지 폐비 윤씨 음. 연산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바람이 불었는지는 역사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론이 됐든 소론이 됐든 사도가 좋든 싫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이걸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영조뿐이었어요. 영조밖에 없다. 그런데 영조가 또 그러면은 네. 뭐 그러니까 뭐 괴물과 같은 인물이어서 네. 그럼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왕위를 이어갔느냐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비록 사도가 클 때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 네. 기대가 커서 사도를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긴 했지만 네. 결국은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네.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네.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건가. 아, 이런 고뇌. 부분들이 사실은 영화 사도를 보면은 잘 그려져 있다. 그럭저럭 그러니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럭저럭 별점 하나 뺀 느낌. 예, 아니에요.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역사의 행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읽어내서 그 모두 빈틈없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픽션의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뭔가 좀 참신하다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자료를 많이 참고했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준익 감독 팬인데 언제 한번 또 오은영 선생님이랑 이준익 감독이랑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좋은 영화들이 나오면 네. 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요. 네. 저 이번에 올빼미 봤는데 또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네. 자, 맑은 눈의 역사광인이 인정한 영화 사도 못 보신 분은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박광일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